바로 수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오늘 그 무료 특강은 그 제목을 보셨나요? 제목이 뭐죠? 토지제도? 아니 그게 주된 테마가 아닌데 오늘 봐야 될 게? 정치 관계의 유형, 역학적 관계. 이 말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일단 자, 노트가 좀 필요하세요. 교재는 필요가 없고요. 유인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노트를 좀 필기를 해가시면서 자, 일단 여기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험생분들은 지금 이거를 이제 뭐 지금 처음 한국사를 이제 시작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뭐 한 1회독, 2회독 이렇게 진행이 되신 분들은 아, 저런 접근 방법도 있구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우리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 머리 위에 전구가 이렇게 팍 들어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의 관계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사를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왕과 어떤 신하들 사이에서 정치적 파워 게임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 또 우리 조선시대 붕당사 공부하다 보면 뭐 서인이 집권을 했다, 혹은 뭐 남인이 집권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정치적 역학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 역학관계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치 역학관계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을 하면서 오늘 제일 많이 쓸 말은 구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를 좀 보는데, 이 정치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수험생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토지제도를 둘러싸고 발생되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좀 잠깐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사 파트에서 토지제도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토지제도를 공부하면서 보통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아, 이게 조를 누가 걷느냐, 조가 뭐냐,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말 그대로 이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이유나 목적을 모르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거는 조를 누가 걷느냐, 막 이런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얼마 걷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토지가 농민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라고 하는 것 자체 안에는 어떤 게 함축되어 있냐면,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라는 게. 그럼 뭐냐면, 토지를 지배하는 것, 만약에 토지의 지배를 왕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 왕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의 주도권이 왕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신하들한테 가 있다, 그럼 정치적 역학관계의 주도권이 신하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거는, 수험생들이 토지제도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니까 이게 기억이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하시면서 수험생들한테 강조할 거는 뭐냐면, 기억 저장 시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하고 한 1주, 2주 지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까먹는데, 이걸 까먹지 않고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구조적인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량진 그 공무원 학원들에서 이렇게 무슨 앞글자 따서 막 이렇게 외우게 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억 저장 시간을 장기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문장들이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도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일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수험생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제도 말고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상들이 나와요. 이 사상들도 단순히 사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사상이 결국은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교다. 이거를 종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국사에서는 불교가 종교다 이런 게 아니고 사상인데, 이 사상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불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 결국 이 불교사 특강은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불교사 부분은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배우는 막 사상들이 있어요. 뭐 풍수지리 사상, 도교, 유교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 자체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다 그러면 성리학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결국 국사에서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리론, 주기론 이런 철학 논쟁들이 결국 정치적 역학관계의 주도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정치적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지배자들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잠깐 얼굴 좀 봐주세요. 누가 예를 들어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자가 싸움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군사력이 강해서 그거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배의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국사에서 지배의 정당성은 뭐로 확보를 받는 거냐면 바로 사상으로 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런 걸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이 다 지배의 정당성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고 결국 그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은 이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정치 세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었던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공격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허물어뜨려야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국 권문세족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권문세족들이 지배의 정당성으로 확보받고 있었던 불교를 무너뜨려야만 권문세족의 지배의 정당성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사대부들은 결국 성리학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정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칼로 결국 불교를 쳐서 죽이니까 그 지배의 정당성을 불교로부터 확보받고 있던 이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국사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 교체, 그 다음에 지배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과 연결, 관계망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오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하면 이게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암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해를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국사는 흐름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결국 실제로 부딪혀서 해보면 그 개념을 외우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접근 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사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을 왜 배우느냐, 불교를 왜 배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 성리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하면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치 이데올로기는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뭐 유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유교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뭐 성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나오는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유교적 논리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 정치적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힘의 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이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느냐,
성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성리학 이론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사에서는. 우리가 사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국사에서는 철저히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마찬가지인데요. 뭐 실학, 동학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동학을 종교라고 공부하면 동학 농민운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쉽게 얘기하면 19세기 때 19세기 중반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던 말 그대로 한국판 마르크시즘이에요. 마르크시즘.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건 사상이죠. 사상. 그러니까 최재우가 만들고자 했던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했다라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르크시즘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최재우라는 사람은 동학을 이용해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 결국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왕조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붕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결국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골격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출발을 하시고 일단 첫 번째 시간은 토지제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와 망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토지제도는 토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를 공부하는 것이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을 시작을 딱 해놓고 토지제도를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토지제도 공부하는데 토지제도 이론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기출문제를 보면 토지제도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토지제도가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와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수험생한테 물어보는 거지 토지제도 원리를 너희들 잘 이해하고 있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토지제도를 이해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토지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좀 한번 해보겠는데 밑에다 토지제도의 구조적 이해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자, 일단 토지제도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떤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토지를 땅으로 말을 바꿔요. 그럼 국가에는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라고 보시고요. 이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세요. 국가 전체 땅이 있는데 이 전체 땅을 3등분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3등분은 토지가 나눠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하면 이 땅 안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3가지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으로 나눈 거지 땅을 구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지제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소유권. 지금의 현재의 토지 소유권 개념과는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국사에서 나오는 토지제도의 소유권은 지금의 소유권 개념과는 다르니까 이것도 수험생들은 어렵게 하는데 일단 요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조권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토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조권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왕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러면 국가의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왕토사상이라고 불러요. 원칙은 왕토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삼국사기 고구려 열전에 보면 온달편이 나오는데 그 온달편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평강공주가 이 궁을 뛰쳐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팔아서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토지를 사서 온달을 봉양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삼국사기 온달편을 보면.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토지를 샀다는 얘기는 매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토지가 매매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네요. 왜냐면 국가의 모든 땅이 왕 거라면 토지 매매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왕의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딱 잡아내야 되냐면 이 왕토 사상은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왕토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관념적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무료 특강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중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내가 9시월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볼 생각인데 저 사람의 수업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한번 알아보려고 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실제 수업에 도움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정말로 잘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의심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러면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를 한다는 건데 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민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토지제도 공부하실 때 뒤에 이렇게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밭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국사에서는. 그냥 땅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밭전자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국사 공부하면서 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 그냥 뭐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 소유의 땅 이게 민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파생시켜 볼 테니까 보세요. 원칙적인 왕토 사상에 입각한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땅이 왕거래니까 이걸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데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 국가 땅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그림을 좀 다시 그리시는데 자, 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 전체 땅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국가 전체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모든 땅이 다 개인의 땅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지금도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도 국유지가 있죠. 국가 소유의 땅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도 국가 소유의 땅은 실제로도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땅을 소유권으로 나누면 실제로 국가 땅이 있어요. 이걸 이제 국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국유지.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인 땅이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사에서는 사유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는 얘기예요? 민전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구조화시켜 놓으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국가는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렇죠? 그럼 왜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이게 웃긴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농민이에요. 그럼 농민이면 내가 이제 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은 민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은.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의 이 머리가 뇌 구조가 얼마나 웃긴지냐면 야, 이건 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와서 야, 이거 네 거야? 예, 제 건데요? 이건 제 민전이에요. 네 거라고 이게?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 왕 건데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 그럼 이건 그냥 국가 가져가면 돼? 아니 제 거예요. 네 거야? 아니 왕 건데요. 그럼 줘. 아니 제 거예요.
이게 지금 원칙과 실제가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농민들은 이런 머릿속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의 일정 부분은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땅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왕 거니까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은 왕한테 바쳐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래서 전세라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국가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라는 것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국사 시간에 한 글자로 조라고 해요. 조. 이게 벼화자거든요. 이게 또 차자예요. 이게 합성되면 조가 되거든요. 그럼 조의 의미가 뭐겠어요? 별을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전세라고 하는데 결국 이 중에서 전세를 거둘 수 있는 땅은 뭐예요? 그렇죠. 이것만 걷는 거죠. 민전에서만 전세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를 거둘 필요가 없죠. 땅 주인이 왕인데 왕이 지한테 세금을 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세금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이 조라고 하는 세금은 여기에만 있고 이거는 조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럼 국가는 이 국유지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농민들이 소작을 주면 소작을 줘서 소작농들이 일정량을 또 국가한테 바치겠죠. 근데 그거는 조가 아니고 세금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작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그러니까 땅을 이용한 대가로 주는 거니까 한자로는 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시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의 그러니까 국유지를 경작을 해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바쳤다. 이러면 막 국유지를 경작해서 10분의 그렇지 바쳐야지 막 이러고 동그라미 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지는 조가 없죠. 이것만 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린 거냐면 이쪽으로 이제 와보세요. 이 땅 안에 수조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수조권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조를 걷는 권한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조는 뭐 때문에 걷는 거예요? 원칙적인 왕토 사상에 의해서 조를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조권은 조를 걷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왕한테만 있는 거예요. 왕토 사상 때문에 조라는 세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왕만 조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좀 나눠보면 공전이라는 게 있고 사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나와요.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토지제도에서.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토지제도의 기초 이론은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일로 연결시키는 게 어려운 거지.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수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계속 질문하는 게 요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이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해를 잘 해놓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조를 거두면 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이제 뭐 때문에 착각하냐면 말의 어감으로 보면 어휘의 뜻을 확인해 보면 공전 이러면 나라 땅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도 공전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대부분 국사에서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를 국가가 걷는 걸 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땅이 아니고 나라 땅 이래버리면 소유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를 국가가 거두면 이걸 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조를 걷지 않으면 사전이에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국가가 걷는 거예요. 왕이 걷는 거죠, 왕이. 그리고 이거는 이러면 이해되세요? 아덜스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어떤 다른 조직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를 걷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바로 수업을 들어보면 아세요. 그러면 이 개념을 구조 한번 시켜볼게요. 수조권의 기본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그대로 와봅니다. 이 개념 그대로 파생시킬게요. 자, 국가가 있어요. 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국가가 조를 걷는 땅은 뭐만 걷는다고 그랬죠? 어디서만 조를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민전에서만 조를 걷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민전이 있겠죠. 그럼 이 민전에서 생산된 양의 일정 양을 국가가 조를 걷어요. 그쵸? 이 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조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를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전이 왜 만들어지냐면 국가에는 공무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공무원들은 국가 일을 하잖아요. 이거를 참고서 같은 데 보면 해커스 교재에 보면 국가의 직역을 담당한다 막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근데 이 어려운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국가의 직역을 담당한다는 게 결국 이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시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가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죠. 이거를 참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 하여튼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써놔요.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구조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월급을 주는데 국가가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땅으로 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화폐로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땅을 주는데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줄 수가 없죠. 만약에 관리가 됐어요. 야, 일로 와. 너 이 땅 가져. 이렇게 주면 만약에 이 땅의 주인이 있었다면 그럼 이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관리 일로 와. 일로 와. 너 이거 가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관리들한테는.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 국가가 관리한테 조를 줬다는 것은 결국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해커스 교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모든 교재에는 이걸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를 분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토지를 분급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관리들한테 토지를 나눠줄 때는 관리들의 뭐에 따라서 주겠어요. 대부분. 관품에 따라서 주겠죠. 서열에 따라서. 뭐 이게 좀 높은 관직은 많이 받고 수조권을 적은 관직은 좀 적게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민전 중에서 국가는 어차피 이걸 걷어서 얘네한테 줘야 되잖아요. 관리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주면 일이 너무 번거롭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이게 원래 이제 당나라 때 조용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중국에서. 요 민전 중에 일정량의 땅을 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왕이 직접 농민한테 여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영농민이 있다면 이 농민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나한테 조를 내지 마. 알겠어? 네. 야,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관리를 불러요. 지금 그냥 상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진 않는데. 야, 일로 와봐. 빨리 와, 병신아. 막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인사해, 둘이. 그리고 농민 너는 나한테 조를 내지 말고 얘한테 내. 알겠어? 그럼 얘가 네, 알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관리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는 월급으로 얘가 내는 조를 네가 월급으로 받으면 돼. 이게 이제 관리들의 월급 시스템이에요. 국사에서. 그리고 이제 이 관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0분의 1만 걷어.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걷다가 걸리면 넌 죽어. 근데 관리들이 이걸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양심적인 공무원들은 10분의 1만 걷겠죠. 그러면 국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국사라는 과목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학문을 뭐하러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국사가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과정에서 뭐냐면 이 관리들은 수조권을 왕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남용하는 거죠. 이 권리를. 그러면서 결국 정치적 역학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왕의 입장에서는 농민들한테 얘네들이 조를 걷는데 이 조를 많이 걷어버리면 얘네들의 경제력이 성장하죠. 그러면 관리들의 경제력이 성장하면 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는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얘네들이 10분의 1 이상을 걷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간에 10분의 1 이상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래야 자신들의 힘이 발생하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이 땅은 얘네들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생산된 양의 10분의 1을 자기가 지정받은 관리한테 바치면 되는 거예요. 또 문제 푸실 때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그럼 관리한테도 주고 막 국가한테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은 지정된 관리들한테만 조를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빗금 안 친 농민들, 빗금 치지 않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그냥 원래대로 누구한테 계속 바치면 되는 거예요. 국가한테 계속 바치면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 빗금 친 땅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 빗금 치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은 그럼 관리들한테 주는 땅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관리들 이외에도 토지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리들 말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까지 불교 국가였으니까 절 있죠, 절. 이런 데다도 토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토지를 이제 사원전 뭐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말고도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줘야 될 사람들한테 주는 땅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죽었어요. 그럼 군인들의 유가족들이 발생하죠. 그럼 적어도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그 유가족들은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럼 그 유가족들에게도 토지를 주겠죠. 생계 유지용 토지를. 이걸 이제 고려시대 때 구분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토지의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백날 외워봤자 그거 자체가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거든요. 정치의 역학관계로. 한번 볼게요. 그럼 사전 중에서 관리가 받는 사전의 양이 제일 많겠죠. 다시 한번. 사전은 국가가 조를 걷지 않는 땅이다. 다른 누구에겐가 조를 위임시켜준 건데, 수조권을 위임시켜준 건데, 그럼 결국 사전 중에는 관리가 조를 걷는 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사전 중에 관리가 걷는 땅을 따로 떼서 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걷는 땅을.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자, 여기 제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원형 많이 크게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사전이고 제 머리통이 과전이에요. 제 머리가 되게 크죠? 이게 과전인 거예요. 그러면 과전을 제외한 땅도 있단 얘기예요. 근데 이 땅들을 이제 또 나중에는 외우셔야 돼요. 이름들을. 과전을 제외한 땅들도 있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국사에서 토지제도를 배울 때 배우는 노급, 관료전,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전전식과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면 과전법, 직전법, 이게 다 과전의 이름인 거예요. 제 얼굴.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떼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토지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 부호 이해되시죠? 사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과전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토지제도 이론할 때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경작권은 좀 쉬운데, 경작권은 농민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농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족이나 양반들은 토지 경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조선 후기로 가면 양반들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반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작권은 직접적으로 오늘 배울 역학관계와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오늘 배울 이 역학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조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제도 공부할 때는 수조권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다른 이런 개념들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에 나오는데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고대 신라의 토지제도를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그 밑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이게 제가 매핑하는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 매핑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이게 자꾸 도식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개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도식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서 그 국사의 많은 페이지에 들어있는 것을 이미지화시켜서 기억하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어나 문장으로 외우는 것보다 그림이나 이미지, 도식화로 이렇게 머릿속에 스캔밖에 외우면 이게 잘 까먹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에서 그 이미지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걸리는 거예요.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으로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외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예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그게 처음엔 되게 달아요. 왕의 업적 같은 걸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거 딱 외우고 문제 풀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달콤하거든요. 근데 처음 좀 한 2, 3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또 그 앞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앞글자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상한 막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림을 기억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림 자체를 그냥 스캔을 받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색깔펜을 2개를 좀 사용해 주세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색깔 꼭 샤프 하나로 막 어떤 걸 다 짓이겨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2개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신라 상대입니다. 이 신라 중대고요. 이 신라 하대예요. 오늘 배울 거는 정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긴 하지만 정치사의 어떤 이 흐름을 정리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때는 뭐를 가지고 나누냐면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열직계의 왕위 세습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를 중대라고 보는 거고 무열직계의 왕위 세습이 일어나기 전을 신라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열왕의 직계 자식들이 왕을 헤쳐먹고 있을 때를 신라 중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결국 이거를 왜 2개로 그리라고 하냐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이 선은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파워를. 그러면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라 중대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되는 거예요. 뭐가 강화되어 있다는 거에서. 왕권이 강화되어 있다. 이게 신라 중대를 뚫어내는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노란색은 신권인데 신권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진골 귀족의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매핑 작업을 지금 할 건데요. 이 매핑에다 제가
단어로 글을 쓸 텐데 이 글을 쓰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지면 다 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쓰여지면 다 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진골 귀족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왕의 혈통을 좀 잡아보면 무열왕, 태종 무열왕, 이게 김춘추죠. 김춘추가 왕이 되면서부터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신라 중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공왕 때까지, 이때까지가 신라 중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결국 신라 중대는 무열 직계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열 직계.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정치사 할 때는 뭐 얘기를 좀 하는데, 무열왕이 원래는 진골이죠. 근데 이 진골 출신의 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신라에서 반발이 많았겠네요. 그쵸? 왜냐면 신라라는 나라는 남녀 성별의 차이보다 골품의 차이가 더 컸던 나라예요. 그래서 신라에만 뭐가 생기는 거냐면 여왕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 골품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골 귀족, 그러니까 성골 중에 남자가 없어요. 왕을 할 남자가 없으면 진골의 남자가 왕을 하는 것보다는 성골의 여자가 왕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신라에만 여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품은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신라 사회에서는. 근데 이 무열왕이 진골인데 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이 사회를 끌어가는 어떤 기본적 질서인 골품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성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성스러운 뼈다귀 이런 뜻이에요. 진골은 진짜 뼈다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뼈로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성스러운 뼈다귀만 말 그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뼈다귀는 왕이 못 되는데 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왕이 됐을 때 신라 사회에는 반발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이 상황극을 제가 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김춘추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신라 사람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진골이 왕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진골은 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진골이 왕을 할 수, 됩니다. 되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론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되면 진군들 입장에서는 잘하면 지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골들이 맨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되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열왕이 왕이 돼요. 그런데 무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문무왕인데요. 이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거를 왜 삼국통일이 문무왕 때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무열왕이 왕이 되고 나서 진골들은 이제 이게 잘하면 로테이션으로 왕을 한 번씩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열왕이 죽고 나니까 아들한테 세습이 됐어요. 그 진골들이 뻥 치겠죠. 멍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삼국통일을 안 한 상황이니까 이 시기적 상황이 너무 긴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을 막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 기로에 봉착해 있던 시기니까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싸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무왕의 이 무열왕의 왕위 세습을 그냥 이해를 해버린 거거든요, 진골들이. 근데 문무왕 때 끝났어요, 이제. 삼국통일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진골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이제 누가 될까? 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무왕이 죽었어요. 근데 바로 아들한테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골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신문왕인데요.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이 왕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왕문신이죠. 벌써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쵸? 이름이. 목욕탕 가면 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웃어주셔야 돼요. 안 웃어주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난처해집니다. 이런 유치한 말을 던질 때는 그냥 웃어주셔야 돼요. 또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난데 왕문신 이것만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신문왕이 이제 왕이 딱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김음돌 영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모욕 사건이. 근데 이 김음돌 모욕 사건이 왜냐면 이 김음돌이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 김음돌이가 진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죽고 나서 이게 자기 차례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음돌이는. 근데 이제 덜컥 신문왕한테 세습이 되니까 이제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진골인데 김음돌이는 이름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흠돌이에요. 아빠가 성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근데 김음돌 모욕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이걸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압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 토지제도를 끌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 자, 이쪽 상대로 한번 봐보게요. 신라 상대 때 지금 보다시피 왕권보다 신권이 강화돼 있죠. 그럼 결국 이 이유가 뭐냐? 토지제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권이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조를 많이 거두면 된다며요. 그러면 그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라며요. 그럼 신라 상대 때는 지금 노란색입니다. 이 진골 귀족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떤 토지, 그러니까 월급 시스템이 있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관리들의 월급 시스템을 배우는 건데, 노급이라는 것을 받고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칠판 좀 보세요. 이게 한자로 쓰면 노급이거든요. 이 녹자가 뭐냐면 이게 공무원 월급을 한 글자로 줄여서 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학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잘 나오죠. 내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뭐 이런 말. 그럼 이건 공무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받는 월급을 한 음절로 하면 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무원 월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공무원 월급을 뭐로 준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준다니까요. 근데 수조권을 주는 거죠.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뒷글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녹전이 아니죠. 그러면 원래 관리들의 월급으로 토지를 주는 거면 녹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자로? 근데 뒤에 이 읍자가 무슨 읍자예요? 이게 고을 읍자죠. 마을 읍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해석해보면 골 때리네요? 공무원 월급으로 마을을 준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되면 야 일로 와. 넌 동작구 가져. 뭐 이런 거죠. 너 일로 와. 너는 강남구 가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급이라는 토지가 지급되고 있을 때는 관리들이 월급으로 마을을 통째로 받은 거예요. 그럼 마을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양의 뭐를 당연히 거둬요. 조를 당연히 거둘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받은 마을에 생산된 양의 토지에 생산된 양의 10분의 1을 얘가 걷는 건데 마을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것도 지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몸뚱아리를 잡아와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잡아와서 노가다를 시키면 부역, 요역 이렇게 불러요. 뭐 성을 쌓거나 다리를 건축시킬 수도 있고 이게 요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잡아다가 군인을 시키면 군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을을 통째로 주면 이 관리가 뭐하고 뭐를 다 받은 거예요. 수조권도 받고 역징발권도 있는 거예요. 이 관리가. 그럼 역징발권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역징발권을 받게 되면 이게 있죠. 이러면 그 자기가 받은 마을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은 자기의 사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군역을 증발할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얘네들의 파워가 강력할 수밖에 없죠. 자체 군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라 상대 때는 왕이 진골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어서 진골 귀족한테 야 이거 좀 해! 딱 그러면 진골들이 뭐 지랄 뭐 이러고 이러주는 거예요. 이게 왕이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됐어 야 다른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뭐, 야,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병신아. 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신라 상대 때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를 끌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결국 김음도리가 역모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진골들이. 노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욕, 역모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신문왕이 이 장인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김음도리가 어떤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걸 신문왕이 캐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테 왕위가 이렇게 넘어오면 좀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왕이 이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모를 일으키면 마치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이 되거든요. 망치를 들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퐁 때렸겠죠. 그러니까 바로 진압이에요. 막 근데 끝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문왕의 다음 향후 정치적 이 흐름이 중요해요. 신문왕이 이제 이 김은돌 역모 사건을 딱 진압을 하고 나서 이런 거예요. 자, 얼굴 좀 봅시다. 역모를 일으켜? 이 새끼들 이거 일로 와. 연루다들 이제 쫙 해서 목을 베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역모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역모를 앞으로 노급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급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진골들 입장에서 보면 김웅돌 모욕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애들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노급 없어. 근데 이때 당시에 아니 저기 전하 아니 노급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너도 일로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노급을 없애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김음돌 역모 사건이 결국 노급을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음돌은 신문왕을 되게 도와준 거예요. 엑스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죽을 테니 왕권을 강화시켜라 뭐 이런 거죠. 그래 결국 정리해보면 김음돌 모욕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냥 순서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관료전 지급이 먼저인데 관료전이 지급되면서 빨간색으로 갑시다. 관료전이 지급돼요. 이 관료전이 지급되면서 노급이 폐지되거든요. 이거 다 왕과 관련돼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노급은 없어져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신문왕 때 일인데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보세요. 아, 나는 관료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뒤에 뭐로 끝났어요? 이건 관료읍이 아니죠. 그럼 이건 뭐만 주는 거예요? 그치, 수조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관료전은. 그러니까 정치적 역학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면 왕권은 강화되고 얘네들의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졌더니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읽다가 보면 노급을 폐지했다. 예를 들어서 사료에 노급을 폐지했다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팍 떠올라야 될 게 수조건에 대한 게 떠오르지 말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노급이 폐지되면 왕권이 강화되는데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노급이 폐지되면 당연히 신권은 약화되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간에 뭐 정전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정전도 정리해 보면 이게 성덕왕 때 정전이라는 토지가 지급이 돼요. 근데 이 정전이라는 토지는 자 얼굴 좀 볼게요.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정전이 지급되는 거예요. 한자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정전이 주어져요. 근데 정전은 어떤 토지냐면 이건 관리들한테 주는 토지가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면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정전은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가 아니고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민전이 있었잖아요. 이 민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국가가. 그래, 아까 전에 우리 그 시츄에이션 기억나죠? 농민들한테 가서, 야, 이거 네 거야? 이거 제 건데요? 이게 네 거라고? 아니, 왕 거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럼 정전은 뭐냐면, 이거 누구 거야? 제 건데, 네 거라고? 아니, 왕 거예요. 아니야, 네 거야. 이게 정전이에요. 이건 네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정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결국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럼 국가가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것은 누구만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소유권자인 왕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정전이라는 토지는 말 그대로 왕토 사상을 대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아니야, 이건 네 거야, 임마. 라고 했던 거는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 이 얘기예요.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왕토 사상을 구현해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전이라는 토지는. 그래서 역시 정전이라는 토지도 정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역학관계가 중요한 거죠.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대내적으로 왕토 사상을 구현한 거예요. 역설적인 거라고 했어요. 국가의 모든 땅은 내 거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그럼 이거를 왕토 사상의 구현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 왕의 파워 정점과 관련해서도 정전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특강 수업이라서 저랑 이렇게 제 수업에 어떤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높아심에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 정전이라는 것은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치적 역학관계가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이걸 왕토 사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신라 중대 때 이렇게 이제 진골 귀족들의 파워가 이렇게 약화돼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진골들은 뭐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씨발 이러고 있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그럼 뭐 맨날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상대 땐 좋았는데 노급 받았을 땐 진짜 왕이 뭐라고 딱 하면 지랄 막 이러고 지금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은 결국 과거에 자기가 제일 잘 나갔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옛날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현재에 대한 얘기와. 그러니까 맨날 뭐 고등학교 때 동창들 만나가지고 야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이런 친구들은 지금 현재가 다 불행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만나지 마세요. 뭔가 만나서 발전적 얘기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나서 맨날 상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과거 상대 때를 그리워하면 할수록 뭐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노급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왕의 파워가 약화되는 경덕왕 때가 되면 바로 다시 노급이 부활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집단으로 왕의 파워가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다시 노급을 부활시켜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보셔야 될 게, 자, 요거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보시기 편하게. 나는 이 하대 때 왜 정치적 역학관계가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 이러면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라 하대 때는 왕권보다 신권이 강했어요. 신라 하대 정치사 공부하다 보면 왕권이 신권보다 신권이 강하구나. 신권. 왕권보다 신권이 강하구나. 이렇게 외우면 이제 공무원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가 됐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급이 부활됐으니까 당연히 신권이 강화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면
이게 토지제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왜 토지제도예요? 이건 정치사인 거예요. 경제 파트에 들어가 있는 정치사죠. 그러면 이걸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이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 자체가 사고력이나 사료를 가지고 응용 능력을 묻는 것이니까 옛날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를 딱 공부하면서 아, 토지제도는 결국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공부하는 거구나. 자, 얼굴 좀 봐주세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또 한번 볼 텐데요. 좀 시간이 좀 길어도 좀 버텨주세요. 지금 이건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 결국, 아, 노급, 관료전, 노급 부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인 것이. 그리고 이 뒤에 읍자가 들어가는 거는 신라시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이걸 아니까 절대로 읍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려시대부터는. 노급 말고도 골 때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직역해 보세요. 이건 노급보다 더 웃긴 거죠. 노급은 관리들의 월급이라며요. 관리들의 월급으로 마을을 준 거라며요. 이건 그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처먹으세요 마을을 이렇게 되는 거죠. 먹으세요 마을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먹을 식자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왕족들이나 공신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직 복무 대가로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노급과 시급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읍이라는 토지가 지급되면 왕권이 약화되겠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신문왕 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시급 제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읍을 없애거나 제한시키면 결국 정치적 역학관계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건 좀 지우고. 그러면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제 정치사 할 때는 이 안에다 많은 걸 넣어요. 그럼 왕권이 강화되면 또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문왕 때 결국 이것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신문왕이 자 왕권 강화시킬 거야. 야 여기 봐 왕권 강화시킬 거야. 이러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문왕 때 이 왕권 강화와 관련된 패러다임을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제도라는 얘기고 그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학을 설치했다 신문왕이. 이런 것도 왕권 강화와 관련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학이 국립중앙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외우니까 힘든 거란 얘기예요. 국학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학은 국립중앙교육기관이 아니고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국학을 왜 만들었느냐? 진골 귀족들을 견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신문왕이에요. 그럼 진골 귀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골 귀족들이 왕한테 이렇게 찝적대요. 야, 어디 봐, 병신아. 이러고 찔러 그래요. 근데 왕이 하지 마. 아프잖아, 이씨. 야, 에이, 막 이러고 찔러 그래요. 왕이 아이씨. 이렇게 때렸어요, 왕을 이렇게. 왕이 이씨, 이거 왕이 아니고 이런 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이렇게 해내면 돼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중요해요, 정치사에서.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을 하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왕은 직접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폭력배들도 보스가 직접 싸우지 않아요. 근데 국가의 왕이 직접 싸우겠어요? 그러면 얘네와 싸울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반드시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찌르면 야 출동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다 육두품들을 교육을 시켜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출동 그랬는데 얘가 막 바보 같은 애들이 막 6시 5분 뭐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막 가서 들겨 맞고 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 놔야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놔야 될 테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육두품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을 견제하는 진골 귀족을 제압하고 이겨내기 위한 정치적인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대 때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은 토지제도, 그 다음에 국학 이런 거 말고도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시스템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끝으로 차고 올라가면 결국 그건 뭘 묻는 거냐면 정치적 역학관계를 묻는 거예요. 결국 국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국립중앙교육기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게 고려 말에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성균관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한 신진 관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양된 애들이 신진 사대부들이죠. 결국 여기서 키워진 애들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해주고 권문세족과 대결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공민왕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 노량진 설명에 와서 얘기했지만 보편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대별로 다 완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정치적 역학관계는 토지제도 부분에서 정확하게 골격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수험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양이 너무 많다예요. 특히 우리 해커스 공무원 교재에 보면 양이 많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이 계속 막 옆 구탱이도 막 계속 달려있고 이러잖아요.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지금 초시생이나 이게 처음 지금 2회독 이상, 그러니까 2회독 뭐 이게 국사를 한 2바퀴 정도 돌리지 않으신 분들은 뭐를 공부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를 버려야 될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뼈다구만 딱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예요, 구조. 그리고 이제 이 뼈다구가 다 이렇게 정확히 휘어지면 그때 살을 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제도 같은 것을 공부해 놓으면 정치적 역학관계의 뼈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뭐 국학 이런 거는 나중에 붙이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1. 선사시대 보면 막 구석기 이제 유물들 외우고 유적지 아이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이제 신석기 아우씨 비슷하네 유적지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유적지 외우다가 날 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유적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라고요. 나오면 틀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날 셀 필요 없어요. 왜? 선사시대는 유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사시대 문제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유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선사시대의 어떤 인간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뼈대로 만들어 놓고 유적지를 외워야지 이 뼈대랑 살이랑 같이 붙이려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습은 단계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조선시대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 좀 봐주세요. 이 지우기 전에.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다 알 것 같다. 그럼 수업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줄줄줄 읽고 있다, 책을. 그런 수업은 받으면 안 되죠. 수업을 듣는데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럼 그런 수업을 뭐하러 받아요? 한글을 모르세요? 집에서 읽으세요. 그래 중요한 거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내가 저 사람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고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중에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에 복습을 하려고 이걸 딱 펼쳤는데 싹 미소가 머금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지금 이게 뭔지 안다. 내가 이 그래프를 뭐 왜 그렸는지를 나는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건 그 이해하는 거에서 모든 학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까먹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뭘 배웠는지 자기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이해되길 바라면 안 돼요.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은 앞에서 막 PPT로 쏘면서 막 줄줄 읽어요.
근데 막 이러고 계속 넘어가요, 페이지가. 난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도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죠. 제가, 여기 보세요. 제가 수업을, PPT 수업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매핑화 시켜서 수업을 하는 이유에는 버릴 게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기본,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매핑은 달라져요. 이제 살을 붙이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이것만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뭐 상대등, 막 시중, 뭐 육두품의 권력 구조, 막 이런 걸 같이 막 써놓으면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대만 만들어 놓고 버리고, 뼈대만 만들어 놓고 버리고, 그리고 뭘 버리는 건지. 조선시대 토지제도도 뭘 버려야 되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과전법이 있어요.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수업 스타일이 좀 과격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듣기 불편하시죠? 막 눈을 부라리고 이러니까. 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뭐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에요, 습관. 강의를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스스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되게 그냥 뭐 이게 좀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를 무서워하시는 수험생들이 많더라고요, 인상 때문에. 자, 과전법, 직전법. 이게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인데요. 한번 볼게요. 과전법은 뭐냐면 1391년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전에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성공을 해요. 그럼 이 위화도 회군이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정치사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 거니까 이건 이제 뭐 버리고요. 결국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이제 물러나고 신진사대부들 이제 이게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급진개혁파라고 해요. 온건개혁파는 아니고 급진개혁, 신진사대부 중에서 이제 급진개혁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관리가 생긴 거죠. 그럼 새로운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월급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월급 시스템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참고서 같은 데 보면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급한 토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진사대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역성혁명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진사대부에 버리면 그 안에는 정몽주와 같은 온건개혁파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과전법에 적용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를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도전, 조준, 권근 이 신진사대부들 중에 급진개혁파와 이성계를 추종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성계와 도전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역성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전법은 역성혁명 세력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관리가 얘네들로 바뀌었으니까. 역성혁명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준 토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수조권 부분을 지웠는데 자 여기 칠판 좀 봐주세요. 다시 그리진 않을게요. 얘한테도 수조권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러면 얘네들 이 동그라미 전직관리에게 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림으로 이해해 보세요. 자, 영의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퇴직했어요. 그럼 전직관리죠. 근데 이 사람이 조를 걷어요. 그러면 새로운 영의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의정이라는 자리 하나를 가지고 지급해야 될 토지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 이 동그라미 친 땅이 부족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땅 하지 말고 아까 전에 이론으로 얘기하면 관리들에게 줬던 수조권 토지를 뭐라고 했죠? 과전. 그러니까 전직관리에게 주면 과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월급이에요. 근데 월급을 퇴직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 기업은 망하죠. 아빠가 삼성전자에서 일하셨어요. 퇴직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빠한테 월급을 계속 줘요. 그럼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퇴직을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근데 왜 전직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알 텐데. 이렇게 주면 부족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주는 거예요? 이게 개국공신들이죠. 그러니까 고려 초도 그렇고 조선 초도 그렇고 개국공신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어지는 거예요. 과전이 부족해질지 알지만 말 그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후 생계 대책까지 국가가 해주는 거죠. 관직 물러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저희가 보살펴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는 이 과전법에서는 아주 웃긴 게 있는데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토지도 지급돼요. 동그라미 쳐봅니다. 자, 수신전, 휴량전은 일단 뜻부터 좀 보는데 수신전은 몸을 지키는 거예요. 수신, 몸을 지킨다 이런 뜻이고 휴량은 보살핀다는 뜻인데 수신전이 어떤 토지냐면 자, 얼굴 좀 봐주십시오. 수신전이 어떤 토지냐면 내가 관직에 있었어요. 내가 관직에 있었어요. 근데 물러났어요. 근데 물러나서 이제 생활하다가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고 몸을 지켜요. 그러면 이 남편이 받았던 과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의 아내에게 주는 세습 토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와이프가 월급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공무원 사회가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하여튼 공무원의 생계만큼은 국가가 막 완벽하게 책임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량전은 뭐냐면 엄마까지 죽었을 경우에 애들이 남잖아요. 그 애들에게 이 수조권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험생들이 공부하실 때 전직관리해 주고 이게 다 개별적 토지가 아니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가는 연결되는 토지예요. 이게 한 토지예요, 한 토지.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현직 관리예요. 그럼 내가 관직에 올라갔으니까 나한테 국가가 수조권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걷어요. 현직에 있을 때 10분의 1을. 근데 내가 퇴직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걷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도.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럼 이거를 아내가 걷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애들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토지 하나가 계속 이렇게 세습되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를 지급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관리에게만 줘도 과전 부족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토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과전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됐겠죠. 그리고 또 빨리 올 테고. 그래서 세조가 직전법으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 여기 경기도의 토지를 분급했다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제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토지제도 기본 수업을 할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조선시대 때 과전법은 이 빚금친 땅을 경기도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땅을 관리들한테 다 준 겁니다. 그럼 고려시대 때는 경기도의 땅이 아니고 뭘 주는 거냐면 관리들의 출신 지역의 땅을 준 거예요. 걷기 편하게. 그게 이제 차이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역학관계를 공부해요. 자, 세조 때 너무 과전이 부족하니까 이 직자 앞에다 이제 뭐를 써놓으면 되냐면 이게 현자를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현직관리한테만 주는 거예요. 전직관리는 못 걷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같이 연결되는 토지라며요. 이렇게 새로운 토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러면 전직관리에게 주는 것이 없어진 거죠. 직전법 때. 그럼 이게 고리가 중간에 탁 끊어져 버리네요.
그럼 이 토지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직전법이 지급되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신전 휴량전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현직 관리만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직 관리만 걷는다는 거는 뭐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전 휴량전 폐지를 다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죠. 이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만 해놓으면 수신전 휴량전은 다 폐지돼요. 자, 그러면 명종 16세기 중엽이 되면 자, 직전법이 폐지돼요. 그러니까 현직 관리에게 주는 토지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현직 관리에게 주는 뭐마저 없어진 거예요? 과전. 이 토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명종 때인데요. 16세기 중엽입니다. 그러면 이 직전법 폐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 토지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때부터 관리들은 뭐를 받느냐? 지금처럼 뭘로 받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녹봉이라고 해요. 물론 이 녹봉도 이렇게만 공부해 놓으면 또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녹봉이라고 하는 건 고려 문종 때부터 완성이 돼요. 47단계로 관품을 47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이 녹봉은 고려시대부터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관직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두 가지 시스템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주고 녹봉도 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받았던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근데 직전법 폐지되면서 이 과전이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녹봉의 지급 액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증가했겠죠. 이거 안 주고 이것만 주니까. 원래 두 가지 주다가. 그래서 녹봉만 지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잘 보세요. 문제는 토지제도는 나중에 고려시대 공부할 때도 역분전,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전전시가, 녹과전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토지제도를 공부할 때 이해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왜 이렇게 토지제도가 변화되는 거냐면 기존의 토지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되는 거겠죠. 문제가 없다면 변화가 되지 않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알잖아요. 왜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과전이 부족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직전법이 그럼 왜 없어진 거예요?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답하려면 두 가지의 심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답헌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답헌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산량을 파악하는 걸 답헌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작황을 조사해서 연분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얼굴 좀 보자. 답헌이라고 하는 건 뭘 파악한다? 생산량을 파악해요. 왜? 생산량을 파악해야 이걸 거둘 수 있죠. 이렇게. 얼마를 생산했는지를 알아야 10분의 1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당연히 답헌을 해야 돼요. 생산량을 파악해야죠. 이걸 답헌이라고 해요. 자, 볼게요. 봅시다. 조선 초기 과전법이 시행됐을 때 이 답헌 방식이 어떠냐면 칠판 좀 잠깐 봐보실래요 이거? 이 수조권을 받은 관리들을 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주와의 차이가 뭐예요? 지주는 땅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전주는 땅에 수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와 지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객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주객? 그러면 전객이라고 하는 건 뭐를 바치는 농민들이에요? 조를 바치는 농민들을 전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객 중에는 만약에 이 빚금치지 않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국가한테 조를 바치는 거고 빚금친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을 전객들은 지정된 관리한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전객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보세요. 조선 초기 과전법이 딱 실시됐을 때
얘가 다 펌을 하는 거예요. 생산량 파악을 누가 해요? 전주가 직접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조건 풍년이에요. 무조건 풍년을 때려야 자기가 걷는 액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전주가 가서 자 어디 보지. 오휴 풍년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아니 나으리 잠깐만 무슨 풍년이에요? 이번 연도에 태풍 불어가지고 농사 다 망했는데 무슨 풍년이에요? 그래? 태풍이 불었어? 풍년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관리들이 왜 이러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결국 전주다펌에 의해서는 이걸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생산량이 상향 조정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농민들은 실제 생산된 양보다 더 많은 거를 뜯기게 되는 거예요. 생산량을 속이는 거니까 이 전주들이. 임의적으로 생산량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도 정치의 역학관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관리들의 힘이 계속 강화되죠. 그리고 농민들은 죽어나가죠. 그럼 이건 왕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죠.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왕은 뭘 원하는 거예요? 관리들의 힘은 약화가 되고 농민들은 잘 살고 이게 왕이 원하는 그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관리들은 잘 되고 농민들은 죽고. 이 농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통치 기반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없으면 국가를 존립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죽으면 안 돼요. 왕은. 이 제일 중요한 애들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세종이 직위식에서 반포한 게 뭐냐면 전주다펌을 하지 않고 관다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종이 직위식 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세종은 세자 시절서부터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작태를. 아이 새끼들 웃기고 있네. 이런 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위하면서 관다펌 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노구 폐지와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관리들의 경제적인 어떤 목을 조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조 때 관다펌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 칠판이 좀 여기 강의실 칠판이 적어가지고 이걸 계속 지워야 돼서 좀 그렇네요. 이게 쭉 정리가 되면 한 칠판이 정리가 되면 좀 이쁜데. 자 그 다음에 이 수조 방식의 변화 요거를 좀 알아보는데 수조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조를 걷는 방식이에요. 조를 걷는 방식. 근데 과전법이 시행이 됐을 때 조선 초기에 과전법이 시행됐을 때 조를 걷는 방식이 뭐였냐면 전주 수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주가 직접 조를 걷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칠판 좀 볼게요. 태조 이성계 때 과전법이 시행됐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그쵸? 그리고, 여기 볼게요. 이게 누구예요? 세종 때인데, 세종 때 다펌 방식이 변화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세 공부하다 뭐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런 것도 다 세종 때 이제 만들어지는데,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지금 우리 배운 걸로만 보는 거예요. 관다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세조 때 뭐가 바뀌었어요? 직전법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전현직 관리에 줬던 걸 현직 관리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가 되면 이 수조 방식이 변화돼요. 전주 수조였는데 이거를 관수 관급제로 바꿔요. 뭘로 바꾼다고요? 그럼 관수 관급이라는 한자 뜻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정부에서 걷어서 정부에서 나눠주는 거죠,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직접 수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주가 직접 조를 걷지 못하게 하는 게 관수관급제예요. 성종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관수관급제를 왜 시행한 거예요? 전주 수조 방식의 폐단이 뭐겠어요? 이게 정해진 것보다 많이 뜯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도한 삥. 이 삥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잘 해보세요. 머릿속에 얼굴 좀 보십시오. 정리를 잘 해보면 관수관급제를 시행한 이유는 결국 전주가 직접 수조권을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수탈을 하는 것을 막는 건데, 제가 밑줄 좀 그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세종 때 관다펌으로 바뀌었어요. 문종, 단종, 세조, 예종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펌 방식은 뭐예요? 관다펌이죠. 수조 방식은 뭐예요? 전주 수조죠. 그럼 요 빗금친 시기에 일어나는 일을 상황극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연극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요 빗금친 시기예요. 정부가 가서 다펌을 해요. 올해 중중년 뭐 이렇게 이제 연분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1결당 12두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1결당 12두. 중중년이야. 이렇게 이제 정부가 다펌을 했어요. 근데 전주가 가서 조를 걷는 거죠. 이 빗금친 시기 때는. 다펌은 정부가 해도 전주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주가 가요. 야, 줘. 그럼 농민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해놨겠죠. 그럼 이걸 받아요. 이거 뭐야? 좋은데요? 이거 얼만데? 12두요. 20두 줘. 아니, 올해는 중중년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중중년이면 1결당 12두를 내는 겁니다, 나흘이. 그러니까 20두를 달라고. 아니, 중중년인데요. 죽을래? 난 20두가 필요해. 이게 지금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 수조 방식일 때는, 이거는 전주 다펌일 때는 임의적으로 생산량을 상향 조정하는 게 문제라면 전주 수조는 그냥 삥이에요. 이건 논리가 없어요. 그냥 지가 갖고 싶은 거 걷는 거예요. 죽을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성종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럼 결국 관수관급제는 전주가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수탈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린 거죠. 이 말 이해되세요? 전주가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들을 수탈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다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관수관급제예요. 그러면 왜 이게 직전법 폐지됐느냐?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조 이후, 여기 봐요. 성종 이후에는, 얘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펌도 정부가 하고, 정부가 이걸 걷어서 관리들한테 일일이 이걸 나눠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 관리가 한두 명이 해요? 근데 뭐 너무 국가가 할 일이 많죠. 결국 이게 불편해서 수조권을 준 거 아니었어요? 관리들한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 불편함이 관리들 때문에 이 삥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과전을. 이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수관급제 때문에 직전법이 폐지된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이렇게 외워요. 수험생들이 제가 가르치다 보면.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토지제도는 관수관급제는 토지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과전, 직전 이 2개밖에. 그러니까 토지제도를 외운다고 관수관급제를 여기서 껴서 외우면 안 되죠. 관수관급제는 토지제도가 변화된 게 아니고 무슨 방식이 변화된 거예요? 수조 방식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수조 방식의 변화 때문에 토지제도가 변화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다펌 방식의 변화와 수조 방식의 변화를 이 안에다 넣어볼게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명종 때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관수관급제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성종 때니까. 그럼 이해되세요? 이렇게 넣는 건 이해되세요, 일단?
그럼 제 얼굴 좀 보세요. 좀 앞에 분들 거북해도 참아주세요. 표정이 중요하니까. 제가 조선시대 관리예요. 조선시대 관리예요. 이 관리들의 표정 변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봐요. 보세요. 얼굴, 내가 아까 이미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 얼굴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됐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뭐 하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에이, 진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없어졌어요, 토지가.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들의 표정은 계속 더러워지겠죠. 근데 이 관리들의 표정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유는 지금 이 싸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들의 수조권을 축소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왕이 왜 토지제도 관리들의 수조권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수험생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맨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토지제도를. 물론 토지제도를 알아야 이걸 이해하니까 가르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발을 할 때 내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지제도를 나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어야 공부를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주고 공부해야 될지가 잡히는 거죠. 토지제도는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정리해보면 자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왕입니다. 여기 양반 관리들이 있고 여기 농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왕은 누구 편이에요? 농민 편이죠. 이 이유는 이제 알겠죠.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 관리들이 녹록치 않은 애들이거든요. 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면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33명을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멍청한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관리들이. 고려시대에는 좀 멍청한 애들이 껴있어요. 뭐 음서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뭐 인수분해를 못하고 막 이런 애들도 관리가 돼요. 고려시대 때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조선의 관리들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인상만 쓰고 막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죠. 정치적 역학관계를 자기 꼴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막 곧 있으면 뒤지겠구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관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관리들은 뭘 하는 거냐면 직전법 때부터는 노후 생계 대책을 본인이 세워야죠.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수조권이 없다며요. 그럼 노후 생계 대책을 관리들이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근데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만 매입을 하면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신분제 사회니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뺏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리대 이런 걸로 막 뺏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곡식 좀 빌려주고 이자를 막 받고 이자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안 캐시 같은 거죠. 이자를 받고 안 내면 막 애가 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러시안 캐시 보셨어요? 그거 빌렸으면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이렇게 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자를 못 갚으면 결국 뭐를 곡식을 빌릴 때 담보로 잡아놓겠어요? 땅을 잡아놓고 땅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 관리들의 토지 사유화 현상은 진전돼요. 그러니까 양반 관리들이 토지를 계속 사재기 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농민들이 죽어요. 그럼 농민들이 만약에 토지를 뺏기게 되면 그 농민들은 이제 조를 내는 게 아니고 뭐를 바쳐야 되는 사람이 돼요? 소장료를 바쳐야 돼요. 소장료는 보통 2분의 1이에요. 병작 반수제라고도 불러요.
병작 한 양의 반을 지주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10분의 1을 바쳤던 애들이 농사를 지어서 절반을 털어줘야 되는 애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농민들은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은 농민들 살리겠다고 이렇게 바뀌는데 양반들은 그 상황에 맞게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농민들은 죽죠. 누가 이긴 싸움이에요? 양반이 이긴 거예요. 양반 관리들이 이긴 거라고요. 조선시대 이 토지제도는 윈! 관리가 이긴 거예요. 왕! 진 거죠. 그럼 결국 조선 후기의 농민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다 뭐로 몰락해서 힘든 거예요. 소작농으로 몰락해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의 소작농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몰락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조선 후기 때 왜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은 관리가 아니고 농민 편에 서서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경제적인 압박, 압력, 프레스가 막 계속 오니까 이거를 이게 땅을 매입하면서 이거 경제적으로 돌파를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종 승리자는 양반 관리가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이 이렇게 바꿀 때 이런 풍선 효과를 예상을 하고 바꿨어야죠. 그렇잖아요? 양반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줄이면 양반 관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막아놓고 이걸 했으면 농민도 살고 왕도 살고 다 국가도 사는 건데 결국 이 풍선 효과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이쪽이 불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풍선 효과를 막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 때 보면 실학자들이 그래서 중농지 실학자들이 다 토지 개혁론을 말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줘야 농민들이 살 수 있다라는 이론은 결국 조선 후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농민들이 자영농민들이 다 몰락했기 때문에 토지 분배 이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토지 분배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익의 한전론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한전론이라는 것은 토지를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그럼 예를 들면 한 양반 관리가 가질 수 있는 토지를 제한만 시켜놓고 이거를 했다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토지 면적을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많은 땅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걸 했다면 농민도 살고 국가도 재정 상태도 튼튼해지고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말 그대로 지금처럼 월급을 받고 공무원이 사는 거죠. 그냥.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일로 가면서 자 보세요. 공부하다 보면 전주 전객제라고 하는 토지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관리들은 전주가 되고 농민들은 전객이 돼서 전객이 전주에게 조를 바치면서 토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주가 뭘로 바뀌어요? 지주로 바뀌고 이 전객은 몰락해서 전호로 바뀌는 거예요. 전호라고 하는 것은 소작농을 전호라고 해요. 전객은 자영농을 전객이라고 하는 거죠.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전객이 되는 거고. 왜? 전객은 뭐를 바치는 농민이라고 그랬어요? 조를 바치는 거라며요. 조는 땅이 있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안 내도 되죠, 조는. 그러니까 보면 전주 전객제가 지조 전호제로 바뀌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농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결국 백성들만 엿댄 거예요. 그쵸?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결국 죄 없는 농민들만 죽어버린 거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잖아요. 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결국 농민들만 죽었어요. 나중에 또 우리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수치체제 변화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이 농민들이 이제 계속 죽어나가니까 왕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체제를 계속 개혁해요. 뭐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막 이렇게 계속 바꿔주거든요. 근데 농민들이 계속 죽어요. 왜요? 농민들이 죽는 원인은 수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에 있었던 거예요? 지주전호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죽어가는 근본적 원인이 지주전호제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결국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줘야지만 조선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손을 안 대고
계속 다른 걸 손을 대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농민들이 여기에 피고름이 터져가지고 막 죽고 있어요. 막 막 이러고 죽고 있는데 국가가 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여기다 빨간 약 발라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기부스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애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계속 피고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되면 농민들이 아유씨야 여기야 이러고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게 동학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보면 뭐가 나와요? 제발 토지만 줘 이 얘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자, 토지제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팍팍 진행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 수업에 들어가면 토지제도 하면 토지제도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팍팍 간 거예요. 그럼 토지제도 이론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험생들이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토지제도를 자세히 하고 어떻게 뭐 그냥 대충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지제도를 왜 배우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어떤 걸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기만 하면 내가 뭐를 포인트로 주고 공부해야 됐다는 걸 알면 공부에 효율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결국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배우는 것이야. 이것만 딱 들어가 있어도. 사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그거예요. 토지제도는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기 위함이야. 이것만 들어가면 토지제도를 공부하는데도 재미가 있어요. 왜? 토지제도 그 뒤에 감춰진 게 뭔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니까. 한국사는 역사는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이 재밌는 이유는 표피를 공부하지 않고 그 안에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인문학이에요. 역사, 철학, 문학이 재밌어지려면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거 공부하면 시어가 나오면 그 시어를 완전히 관통시켜서 함축적 언어, 내포적 의미 이런 걸 찾는 게 재밌는 작업이에요. 그래 겉으로는 보세요. 겉으로는 토지제도지만 이 안에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부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감춰진 걸 알고 있으니까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사상 부분도 이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면 맨날 교종, 선종, 막 원효, 의상, 뭐 원칙, 승려들이 계속 나와. 의천, 진울, 보우 막 계속 나와. 그러니까 뭐야 왜 이렇게 중들이 나와? 난 기독교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불교가 만약에 종교가 아니고 사상, 정책 이데올로기로 공부하면 결국 승려들은 스님이 아니고 뭔 거예요? 그 시대에 정책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사상가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원효의 이론을 모르고 의상의 이론을 모르면 통일 신라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그리스를 이해하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해해야 그리스 사회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결국 승려들을 알아야 그 사회가 이해가 되죠. 왜 이황과 이의를 알아야 되느냐? 이황의 이론을 이해하고 오늘 할 거예요. 이의의 이론을 이해해야 조선의 붕당사가 이해가 돼요. 왜? 붕당사는 정치적 역학관계, 정치적 파워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정치적 파워게임을 붕당사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면에는 이제 겉으로는 사상이 들어있고 이 사상 밑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숨겨져 있으니까 이와 이황의 이론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서인이 주장하는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웠듯이 관료전을 지급하면 왜 왕권이 강화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근데 성리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조선시대 붕당사를 이해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그냥. 불교 사상사가 이해가 안 되면 고대와 중세시대 때 정치적 역학관계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고대와 중세를 끌어가는 정치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럼 결국 불교에서 나오는 어떤 논쟁들이나 사상들은 결국 정치적 역학관계와 연결돼서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불교를 그냥 생뚱맞게 불교의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승려들이 주장했던 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승려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고 그 이론들이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를 구성시키는지는 모른 채.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이게 왜 정치적 역학, 이게 이 의상에, 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의상의 사상이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를 구성하느냐, 이거를 알고 공부하면 의상 수업이 재밌는 거예요. 왜? 안을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니까 재밌죠.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뭐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고 공부하면 그 공부는 재밌는 거고, 내가 이걸 외우고 이걸 배워서 나는 이게 그냥 근데 문제를 푸니까 또 문제는 맞춰요.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재미는 없는데 문제는 맞추는 거죠. 외우니까. 근데 그거는 기억 저장 시간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재미없게 하는 공부는. 기억이 오래 남을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일단 토지제도를 통해 바라본 정치적 역학관계는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바로 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 이제 복잡해요. 불교, 성리학, 이런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만과 연결되는지, 이 관계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정리를 할 텐데, 불교는, 여기 보세요. 불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불교 사상사 특강이 있어요. 또 다시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완전히 심층적으로 해부를 하기로 하고, 조선시대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성리학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만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